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저의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그리고 파킨슨병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선병원 신경과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첫 시간인데요. 파킨슨TV 구독하고 오셨죠? 네, 그럼요. 영상 보셨나요? 네, 그럼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저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거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지영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음은, 욕심은 잘하고 싶지만 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성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의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실까요? 오늘은 파킨슨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든든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병원비, 치료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4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첫 번째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저희가 등록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연금,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장애제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에 대해서 이지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것은 사실 평생 우리가 갖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 이후, 그러니까 일단 산정 특례라는 것이 등록이 되면 그 이후 5년간은 요양급여 비용, 즉 병원비라든지 뭐 검사비, 약제값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파킨슨병도 해당이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번 등록되면 그 다음에 갱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 건지 5년마다 예. 재등록을 해야 산정특례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네. 요점은 또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한 번 등록해서 무작정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셔야 된다. 예, 실제로 저희가 갱신을 안내하는 그런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편물을 받자마자 바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갱신 기간은 환자가 산정 특례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가지고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 날짜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병원에 방문하시면 다시 5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지은 교수님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나 보호자라고 해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등록하는 절차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저희와 같은 이런 뭐 신경과 의사들이 이 환자들이 중증 질환이라는 것을 확진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담당 의사, 즉 주치의가 산정 특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원무과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요양기관에서 EDI, 즉 요양급여의 청구 전자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 대행 업무를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그럼 개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분이 파킨슨 병으로 진단이 되면 저희도 진료하면서 바로 환자분들을 등록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환자가 받아서 직접 보험공단에 가서
환자가 제출을 하고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요양기관, 즉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대행을 해주면 환자들도 편하신 거죠. 오히려 간편하겠네요. 예. 그게. 그렇다면 이지은 교수님, 등록을 한다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신청 당일에 바로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날 했던 것도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거는 제가 건강보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이웅우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 또는 이제 노인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령이고 노인 질환이 있으면 혼자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생활을 지원하거나 가사를 지원하거나 또 이제 혼자 댁에 계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요양시설 서비스까지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혼자 지내기 힘든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고요. 또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름에 이게 노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간혹 젊은 파킨슨 환자들은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나 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병의 이름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인이란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파킨슨 병은 사실 노인 환자한테만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또 이제 파킨슨병 같이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혜택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이제 가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우편이나 혹은 인터넷 또 팩스 그다음에 요즘은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것도 한 번만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되나요? 이게 이제 신청을 한다고 다 이제 혜택을 드리거나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환자가 이런 혜택이 필요한 환자인지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이 환자가 그런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병원에 담당하는 의사가 확인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조사 이후에 환자가 특정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방문하면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이 환자는 이 병에 해당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자세하게 소견서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정조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 뭔가를 조사하러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놀라실 수도 있고 이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조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한 5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판정을 받는 절차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단에서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연금 제도인데요. 이지은 교수님,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장애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 파킨슨 환자를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생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들 중에 특히 중증 장애인 어떤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된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현재 이게 그 기준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장애인의 중증도를 경증, 중증으로 나누지만 이전의 기준상으로는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인이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어떤 정한 선정 기준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를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게 돈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예, 부분이거든요. 월소득 인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2020년 우리가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122만 원. 122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195만 2천 원에 해당됩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환자 본인이 그냥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본인이 등록된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본인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복지로라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기관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실제적인 장애 정도와 그다음에 자산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 기준에 해당이 되면 보험관리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파킨슨 병이 장애에 속하는지 저로서는 생소하거든요. 예. 환자분들에게 이런 제도를 저희가 안내를 하면요. 환자분들도 제 병이 장애가 되나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도인 국가장애진단에 앞서 못한 얘기 더 추가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는 이웅우 교수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애진단에 파킨슨 병이 포함된다는 거죠? 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국가장애진단에는 뭐 말씀하셨던 파킨슨병 해당하는 이제 파트 외에도 15개 이제 해당하는 장애진단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은 지체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뇌전증, 뇌병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이 중에서 뇌병변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그럼 성 교수님, 이 파킨슨 병은 무조건 국가장애진단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뇌병변 장애 기준에 속해야 되는데요. 파킨슨 환자들은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그 장애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진단명으로 무조건 장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지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1년이라고 정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파킨슨병 환자도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고 이제 경미한 분들도 있는데 파킨슨병의 특징이 약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약의 효과가 좋고 잘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장애 진단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약을 먹고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쳐도 장애가 고착화되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한 1년 정도로 이제 보통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잘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장애 진단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파킨슨 병이 국가 장애 진단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장애 진단에 해당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장애 진단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셔서 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식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관련된 이제 복지 담당자들하고 먼저 상의를 좀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때 이제 받아오는 안내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 진단서, 그다음에 소견서, 그리고 이제 진료 기록, 그다음에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데요. 그 4가지를 다 갖춰서 잘 제출을 해야만 이제 환자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때 진료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의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파킨슨 병은 실제로 어떤 분들은 파킨슨 병 환자 같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환자의 병기도 다르고 환자의 상태도 많이 다릅니다. 혹시나 나는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진료실에서 오셔가지고 저는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예전엔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등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외우고 어떤 등급은 혜택이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그 크게 이제 알아보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한 장애인, 하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었는데 예년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4등급, 6등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이제 분류가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장애 진단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뭐 어떤 표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라는 정보가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파킨슨병이 포함된 장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변 장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을 읽어보시면 거기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렵고 네.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중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그럼 어느 기관에 가서 그쵸. 장애 진단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과가 해당이 됩니다.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그러나 파킨슨병은 주로 저희와 같은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들이 이 장애 판정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 판정을 하기 위한 최소 기간이 1년이라고 하였는데 이 문구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 일반적인 뇌병변 장애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경색 같은 거를 말씀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나 파킨슨병은 단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파킨슨병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장애 진단을 할 정도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킨슨병의 어떤 장애 진단을 우리가 뭐 아무나 저 파킨슨병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의 불편한 정도를 과연 뭘로 평가할까를 보면 어떤 아까 성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불편한 정도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신경과 의사가 보는 이 사람의 어떤 운동장애 척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호행야 척도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좌우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몸의 불균형, 균형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보는 그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내야만 여기 그거와 플러스 치료 경과, 이 사람이 성실히 치료를 받았는지 충분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편한 장애가 있는지를 전문의가 판단한 기록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그 병의 중증도에 따라 장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 질환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그러면 되죠.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런 장애 중증이다 이런 판단은 됐는데 좀 성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성실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의무 기록을 이 사람들이 다 카피를 해가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장애 판정 위원들이 다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그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를 잘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 기록도 가져가거든요. 타 병원의 기록도 가져가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거치셔서 하시면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 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고요. 또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물에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경과가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신청하는 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파킨슨병도 병증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장애 진단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희망적이네요. 이렇게 이지은 교수님께서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웅우 교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심한 장애 등급을 받아야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한 장애 등급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심한 장애 등급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일상생활이 혼자서 가능하느냐, 독립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부 기준은 제가 이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쪽 다리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의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받을 지수가 54에서 69점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받을 지수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예. 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수정받을 지수는 일상생활 평가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각각의 평가 항목을 한 10가지의 평가 항목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5단계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그리고 최고 점수가 100점입니다. 저희가 뇌병변 장애를 평가할 때 보통 저희가 쓰게 되는 게 수정받을 지수가 되겠고요. 파킨슨 환자는 이와 더불어 후엔야 스테이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척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엔야 스테이지랑 UPDRS라고 얘기를 하는 운동 척도 검사가 또 파킨슨병 장애 정도를 저희가 평가할 때 꼭 포함이 되는 척도입니다. 네, 이런 다방면의 평가로 파킨슨병도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본 파킨슨병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의료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희경 씨, 이런 제도 알고 계셨어요? 정말 처음 알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좀 희망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킨슨 TV 한다고 했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다 환영을 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진료 시간에 못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지훈 교수님도요? 저도 이제 뭐 산정 특례 제도야 진단하면서 바로 저희가 등록하는 거니까 그거는 특별한 안내가 필요 없지만 솔직히 이제 나머지 제도는 우리 이웅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절대 말할 수 없는 제도라 이러한 팟캐스트 TV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도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분이 지금 장애 진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 저도 장애 등급을 받고 싶어요 할 때 제가 흠칫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신 분인데 아직 이걸 우리 못 챙겨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저희가 환자들을 보고 있다는 그런 핑계도 있고요.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아주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체크하면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환자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좀 스스로 챙겨서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챙기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꿀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파킨슨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그때 맞는 정보 쏙쏙 집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